부자의 금전 철학. 불경기가 되면 오히려 기뻐한다. 보통 사람들은 불경기가 되면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맨다. 수입이 불투명해지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자산이 줄어드니 절약이라도 하자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불경기를 환영한다. 경기가 침체될 때야말로 주저없이 지갑을 연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불경기에 자산이 줄어드는 일은 피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원래 보유한 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도 상상 이상이다. 그럼에도 부자들은 불경기가 되면 절약은커녕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적극적으로 레저 활동을 즐긴다. 지금이야말로 살 때 놀 때가 아닌가. 불경기가 되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좋은 물건을 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야. 특히 값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갖고 싶은 마음도 큰 법이다. 고급 호텔의 경우 2인실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지만 리먼 사태 이후에는 한 사람당 5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가격으로 2인 이상 묵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전망 좋은 고급 호텔을 1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약이 폭주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고객들도 당시 그 호텔을 자주 이용했다. 불경기에 호텔 이용료를 현저히 낮춰서 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이는 호텔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고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직원은 배치해야 하고 레스토랑이나 쇼핑센터 같은 시설을 무작정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호텔이 텅 비어버리면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손님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급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님의 수가 반감하더라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부담은 동일하다. 당연히 가게로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불경기가 이어지던 시절에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1만 원 런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최고 등급 호텔에서도 3만 원만 내면 호화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동일한 가격으로 고급 샴페인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최근 한 호텔에서 고객과 점심을 먹었는데 불경기에는 3만 원이던 점심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내 수입은 단숨에 배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2~3배 올라간다. 원래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자동차나 부동산만 가격만 봐도 그렇다. 호황기의 판매 회사는 높은 가격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장사를 하지만 불경기에는 가격을 낮추고 할인율도 늘린다. 불경기에 허리띠만 졸라매서는 그런 기회를 거머쥘 수 없다. 부자들은 불경기를 노려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고가의 자동차나 미술품을 사고 여행이나 고급 음식도 즐긴다. 더불어 부자들은 불경기는 살 때일 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릴 때라고도 입을 모은다. 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고객은 불경기를 노려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한다. 다른 기업이 채용을 줄일 때가 바로 우수한 인재를 낚아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최저 시세의 주식을 사거나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를 감행하는 부자도 많다. 그러한 여력이 있는 건 불경기를 대비해 호황기 때 필요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부자만큼 자산이 넉넉지 않은 우리는 불경기가 오면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지금이 살 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사치를 부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낭비를 일삼는다. 하지만 부자는 우리와 완전히 반대로 사고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금을 축적하고 불경기가 되면 먼 미래에 가치와 이득을 창출하는 물건을 사들인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경기의 움직임을 의식해 돈을 쓸 때를 판별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위 물건에서 10배의 가치를 얻는다. 부자들은 유독 1위에 강하게 집착한다. 우리 고객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에는 F1 머신이 탑재되어 있어 최고 시속이 400km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고급이라 불리는 자동차와 비교해 가격이 자릿수부터 다르지만 그는 다른 차가 아니라 꼭 이 차를 사야 했네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솔직히 나는 그가 왜 이 차를 고집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세계 2위나 3위인 자동차도 최고 시속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더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애당초 시속 400km라는 공공도로를 달릴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금액을 내면 최고 시속 300km 이상은 가뿐히 달리는 자동차를 10대나 구입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차를 구입한 진짜 이유를 물었다. 세계 2위의 자동차라고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하지만 세계 최고의 속도를 기록한 자동차라고 하면 누구나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바로 1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프리미엄이야. 하긴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타보게 해준다면 나 같아도 당장 관심이 갈 것이다. 또 그런 자동차를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그래서 수십 배의 비용이 들더라도 1위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도 강하다. 그 점이 바로 2위와 다른 점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후지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디일까? 아마 일본인이라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 등산객들이 후지산으로 모여들고 그림이나 문학의 소재로 후지산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역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특별한 산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2위나 3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1위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애당초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주마다. 많은 부자가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마에서 자신의 말을 1위로 만들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1위가 아니면 진 것과 마찬가지일세. 근소한 차이로 져도 진 건 진 거야. 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래서 어느 경주에서든 2위나 3위와 같은 안정적인 성적을 남기는 말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질 땐 지더라도 이길 땐 한 끗 차이로라도 길을 써서 선두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말에만 애정을 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1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많다. 실제로 수주를 딸 때 다른 회사와 경쟁을 벌여 선택받는 회사는 단 하나뿐이다. 결선까지 올라가 한 단계만 넘으면 됐는데 아쉽게도 2위에 그쳤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결국 그 안건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위로 승리를 거두기란 분명 쉽지 않다. 항상 1등으로 실적을 내는 영업사원과 2등에 머무르는 영업사원 사이에는 틀림없이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1등에게 좋은 평가와 칭찬이 쏟아진다. 물론 2등의 자리를 지킨 사람도 우수하지만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는 어떤 기질이 없으면 1등이 되지 못한다. 나는 많은 부자를 보며 그 무언가란 바로 기백이나 끈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최고들의 싸움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거의 차이가 없다. 2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1위로 승리한다는 강한 집념만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된다. 올림픽에서도 가장 잘해도 금메달, 가장 못해도 금메달이라고 결심한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가져가는 법이다. 아슬아슬한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아는 부자들은 반드시 1위를 거머쥐는 승부사의 기운을 민감하게 구별해낸다.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곁에 둔 부자가 많은데 그들은 우수한 전문가를 많이 만나본 후 결국 승리를 거두는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그래서 1억의 보수를 주고 10억의 이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10억이라도 10배의 보수를 주고서라도 100억 이상 이익을 창출하는 펀드 매니저를 고용한다. 1위가 가지는 가치는 2위나 3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금메달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기록을 찾아보지 않으면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만을 추구하는 부자들은 1위를 통해 10배 넘는 감동과 가치를 창출해낸다. 투자 상품은 10년 주기로 생각한다. 주식은 이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투자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순간 오르고 내리는 시세 변동에 마음이 휩쓸려 올바른 매매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조금 가격이 오르면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팔아서 이익을 내지만 바로 뒤따라서 계속해서 오르는 가격을 보고는 후회하는 일도 많다. 물론 좀처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주식 투자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일도 환영받아 마땅하고 적절하게 환매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체로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다. 주식 차트는 하루부터 일주일, 한 달, 5년, 10년 단위로 주가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10년 차트에 주목한다. 10년 차트가 없으면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라도 조사한다. 때에 따라서는 20년 혹은 30년 차트도 조사한다. 정기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움직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위함이다. 장기와 중기, 단기 시점을 조합해 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부자들은 30년 뒤 미래를 상상하고 10년 후에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판단한다. 몇 달 전 지방 도시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경영자를 만난 적이 있다.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인데 과거에는 동종업계 대기업에서 활약했고 30대 중반에 퇴직할 당시에는 연봉 1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창업이 아니었다. 고향의 시의회 의원 비서직을 자처해 들어간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 비서의 급여는 정말 간신히 먹고 살 수준이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게 다 미래를 내다보고 벌인 일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실제로 그가 모셨던 의원의 후원자 중에는 토목이나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일이 번번했다. 또 지역의 건축 커뮤니티에 들어가 주민들의 얼굴을 익히고 성실하게 활동하기도 했다. 비서 생활을 5년간 한 뒤 그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고향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자산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비상장 오너 기업이지만 회사의 내부 유보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을 물어보았다. 역시 비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네. 건축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진정한 인맥도 쌓을 수 있었지.
의원 비서의 노하우만 얻거나 명함수만 늘리고자 했다면 사실 5년이나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비서로 일하는 5년간의 경험이 꼭 필요했다. 여차할 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인맥은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접수받으면 온 힘을 다해 해결을 돕고 이를 통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움직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후원자를 얻을 수 있었다. 얼마 전 만난 투자 펀드 회사의 대표도 국회의원 비서를 3년쯤 했다고 말했다. 30세의 사업을 일으켜 갓 3년째의 일은 젊은 사장이었고 아마 그는 20대에 벌써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지금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 생활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장차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눈앞의 작은 과실보다 10년 뒤에 맺을 풍요로운 열매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기술이나 정보력을 높이거나 유익한 인맥을 형성한다면 언젠간 나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자들의 삶을 보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속도가 곧 돈을 낳는다.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회사는 다양한 업계 사람들로부터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자주 소개받는다. 같은 맥락으로 한 병원에서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온 적이 있었다. 물론 이 병원의 오너도 우리 집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자 중 한 명이었다. 의료 컨시어지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진료과를 추천해 주거나 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서비스이다. 즉,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업무를 잘 아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눈이 높은 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대응력과 접대 노하우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료 전문 지식과 정중한 접대 노하우를 겸비한 인재가 많지 않았다. 기존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사업의 틀을 만들고 인재를 육성해 고급 호텔에도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최소 3년은 걸려야 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오너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딱 잘라 말했다. 초기 투자는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한 달 안에 시작하고 싶네. 3년이나 기다렸다간 기회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사실 나는 꽤나 성급하다는 느낌의 걱정이 앞섰지만 병원의 오너는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한 달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편이 3년 동안 발생할 이익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런 발상이 일반인과 다른 부자들의 특징이다. 무엇을 하든 그들은 속도를 의식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부자들은 속도를 중요시한다. 빠르게 일을 벌이고 싶으면 보통 경험자를 스카우트해 사업을 세팅한다. 하지만 스카우트를 해도 사업 체제를 일일이 만들어야 하고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 조직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한다. 장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서 이미 기반을 갖춘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것이다. 단지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야.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재와 사업 노하우를 지닌 조직, 그리고 그 회사의 고객까지 한순간에 손에 넣을 수 있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최소한 10년도 더 걸릴지 몰라. 그래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란 시간을 사는 일이야. 더불어 그는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되는 투자건이 있으면 설령 외진 지역이라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간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기회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즉, 부자들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시각각 시간을 잃어가는 가운데 항상 최선의 기회를 내 것으로 끌어오기 위함이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회사 주변에 자주 다니던 카페가 있었다고 한다. 솜씨 좋은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한 잔 마셔야만 일이 잘 풀렸는지 그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카페를 찾았고 급기야 지금은 자신의 회사 안에 카페에 지점까지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돈이 많은 부자는 카페도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카페가 아무리 회사에서 가깝다고 해도 오고 가는데 최소 15분은 걸린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시간만큼 자신의 시급을 계산해 보니 전용 지점을 낸 후 그 시간을 비즈니스에 쏟는 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관리한다. 직원들이 근처 편의점으로 주스나 커피를 사러 다닌다면 아예 사내에 음료나 간식을 두어 그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또 흡연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물론 금연의 가장 큰 목적은 직원들의 건강이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많이 있어도 각기 성공 여부는 잔혹하게 갈린다. 3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부자들은 단 한 달 만에 모두 이루어낸다.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속도라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자들은 결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모두 내쫓을까?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자들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자금이 없습니다.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부자들은 사업 내용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묻지도 않고 1억을 준비하여 그럼 이 돈을 미천으로 시작해보게나 돈이 생기면 갚게 라며 아예 돈을 줘버린다. 정확히 언제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고 엄밀히 말해 차용증서도 쓰지 않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도대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궁금하여 부자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실로 놀라웠다.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걸세. 하지만 돈이 생길 때 갚으라고 말하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아.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기한 내로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도망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돈이 생길 때 갚으라고 하면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준 부자가 고마워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자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돈을 융통하고 있었다. 또 부자들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돈을 내어주기도 한다.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한 친구가 부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고 정작 이 친구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부자는 돈이 생기면 갚고 이걸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며 큰 돈을 건넸다. 역시나 왜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꿔줬냐고 묻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야 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돈을 내줘야 하지만 먼저 꺼내주면 내 마음대로 액수를 정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인데 상대방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무리를 해서라도 빌려줘야 한다. 부자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다. 자신이 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 껄끄러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척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순순히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부자들은 가족이라 부를 만큼 친한 사람 20명 정도와만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애당초 그들 곁에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돈을 받아놓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은 없다.